너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그렇게 대해? 아니, 아버님. 그러면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진작에 발길 끊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는 싫고 잘 해결하고 싶어서 똑같이 하면 어머님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가 전화를 해서 갑자기 화내고 윽박을 지르는 바람에 그걸 말이라고 해? 수찬이 너는 이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냐? 너는 그래놓고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어떻게 이렇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민선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그러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그동안 네 엄마가 너희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거 하나도 모르지? 나도 더 이상 네 엄마 고생시킬 마음 없다. 그렇게 잘난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유로 받은 지원은 다 돌려줘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조현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시집에서 식은밥을 먹은 며느리. 옛날엔 자주 있는 일이었고 며느리들은 불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은 당하면 시모를 불러내 복수를 하는 며느리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억울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를 차별해서 며느리만 찬밥을 줬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 같이 먹은 식은 밥을 가지고 복수를 했다는 며느리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조 씨의 남편. 조 씨는 그 자리를 도망쳤지만 남편은 오히려 아들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먹던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죠. 조 씨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진작에 그럴 걸 하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를 부모로 생각 안 하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은 이제 조 씨의 집에는 발도 못 들이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같이 살고 있었고 아들은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4살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 같은 구석은 있었지만 적어도 아들보다는 똑부러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부지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죠. 이걸 어머님이 다 차리신 거예요? 수찬이 아빠가 같이 돕긴 했지. 나는 뭐 재료 손질만 했지. 새언니, 엄마가 요리 진짜 잘하거든요. 집에 갈 때 싸가세요. 그래요? 며느리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차례는 지내지 않지만 그래도 명절은 평소보다도 푸짐하게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잔치상은 잔치상이었죠.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 다행이네. 조 씨는 기분 좋게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따 집에 갈 때 정말로 반찬들을 싸달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들도 어깨가 으쓱 올라간 것 같았죠. 신경 쓴 보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5 식구가 푸짐하게 먹다 보니 식사 후에 설거지거리는 많이 나왔습니다. 요리 안 한 사람들끼리 치우자.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상을 치우는데 그런 딸을 따라서 아들도 그릇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다 옮기고 냉장고에 넣고 해. 그리고 제가 거품할 테니까 언니가 헹굴래요? 아니면 반대로. 아, 제가 헹굴게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무척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조 씨가 요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치우고 설거지하고 뭐든 다 같이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죠. 이건 우리가 치울 테니까 너희는 어서 가봐. 기다리시겠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다음 날 아침, 명절 당일이 되었을 때 간단히 식사한 후에 아들네를 일찍 돌려보냈습니다. 사돈네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서 살았는데 아무래도 명절이니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뒷정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식구 1명 늘었다고 그래도 더 북적북적하고 좋은 것 같네. 그러게. 너도 얼른 결혼해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손주가 먼저 생기겠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뜻밖이었죠. 그날 민선이가 진짜 기분이 나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왜? 명절에 와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며느리. 조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나 딸이 실수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인데 설거지 시키셨잖아요. 그 말에 조 씨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설거지? 네. 그래서 시집살이 한 것 같다고. 앞으로도 그러면 명절에 가고 싶지 않대요. 조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혼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들, 딸도 모두 같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많이 서운해했어요. 저는 처가에 가면 설거지 안 하니까. 그 말에 조 씨도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며느리가 서운한 이유는 이해가 갔습니다. 조 씨 가족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며느리 가족에겐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사돈네에서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도 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냥 다 같이 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시집살이 시킬 생각 아니었으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 우리도 새 식구가 생긴 게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이해해줘. 네,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는 조 씨도 잠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짐작해 보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인사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래도 손님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은 그만한 대접을 해달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어쩐지 기분 좋은 통화는 아니었습니다.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왠지 좀 더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쨌거나 며느리는 손님 대접을 원했고 그 뒤부터는 며느리는 조 씨의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도 굳이 무언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며느리는 조 씨 가족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명절 때나 보나 싶었는데 아들과 함께 꽤나 자주 찾아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저녁 먹으러 가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래. 민선이가 엄마가 한 음식 좋아하잖아요. 지난번에 받아간 반찬도 진작 다 먹었고요. 그래. 그날의 일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남편이 알게 되면 좋아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요즘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죠. 설거지는 내가 할게. 며느리와 통화한 내용을 알고 있던 딸은 먼저 나서서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눈치 있는 시누이가 되려는 모양이었고 조 씨로서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와도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손님처럼 생각하면 그럭저럭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싸갈게요. 그래? 불고기 재워놓은 것도 남지 않았어? 그것도 싸줄까? 남편이 옆에서 이것저것 더 싸주라며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해서 언제든지 얘기하고. 네. 그럴게요.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아들은 좋다고 웃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주말에도 종종 왔고 평일 저녁에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이 멀다 보니 집밥 먹기가 힘들다며 말이죠. 근데 손님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손님이 자주 찾아오다 보니 불편한 마음도 컸습니다. 누구나 손님이 내 집에 자주 온다면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스스로가 대놓고 자신이 손님이라고 하니 조 씨도 며느리를 가족처럼 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며느리들은 시집에 오는 거 싫어하지 않나? 엄마가 해준 밥이 그렇게 맛있나? 시집에도 자발적으로 오는 거 보니까. 그러게 반찬 가게를 해야 하나? 근데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 새언니 오면 엄마도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잖아. 그저께만 하더라도 오빠가 갑자기 온다고 그래서 마트도 새로 갔다 오고. 그러면서 딸은 불만이 있는지 궁시렁거렸습니다. 무슨 손님이 그렇게 남의 집에 자주 와? 그렇다고 뭐 밥 차리는 거 도와주기를 해? 아니면 설거지라도 해? 솔직히 그건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 나 같으면 불편해서라도 내가 설거지 한다고 할 텐데. 새언니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는 오빠도 설거지 안 하려고 하더라. 얄미워.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도 많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작 그런 이유로 며느리를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시집이 편해서 자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시집이라면 일을 가는 그런 며느리는 아닐 테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한껏 들뜬 상태였습니다. 진짜 축하해요. 이건 제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아가씨, 몸 조심하고. 네. 안 그래도 다음 주부터 일은 쉬기로 했어요. 조 씨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아들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해서 작은 잔치를 했습니다. 딸이 준비한 선물도 주고 꼭 명절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상 한가운데에는 딸이 낮에 사온 케이크도 있었죠. 감사해요. 며느리도 기쁘게 웃었고 조 씨는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은 약속이 있어 집을 비웠고 집에는 조 씨와 딸만 있었습니다. 밥 해야 돼? 아니, 점심때 밥을 너무 많이 해서 남았어. 그거 먹자. 아빠도 안 계신데 김치찌개만 하나 끓여서 대충 먹을까? 좋아. 다 귀찮다. 반찬도 다른 거 하지 말어. 밥 아직 따뜻하지? 응. 토요일 저녁이라 딸도 일을 가지 않고 무척 편한 상태였습니다. 모처럼 남편도 없으니 그냥 대충 차려 먹자 싶었습니다. 밥솥 코드는 아까 뽑았는데 아직 식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 누구 왔나 본데. 이 시간에 누가 와? 내가 나가볼게. 딸이 문을 열더니 새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씨가 현관으로 다가가자 며느리가 혼자서 들어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조 씨가 당황해서 묻자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찬 씨 출장 갔는데 늦게 온대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왔어요. 식사 전이시죠? 지금 먹으려고 준비 중이긴 한데 김치찌개만 대충 끓여서 먹으려고. 미리 연락 좀 주지. 그럼 뭐라도 차려놨을 텐데. 괜찮아요. 저는 숟가락 하나만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며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 혼자 밥 먹기 싫다고 찾아온 며느리를 조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밥상이 조금 초라하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조 씨의 딸이 며느리가 말한 대로 수저를 식탁 위에 하나 더 올렸습니다. 조 씨가 밥을 푸며 말했습니다. 딱새 그릇 나온다. 그래? 잘 됐네. 새언니 아니었으면 밥 남을 뻔했다. 밥을 나눠주고 자리에 앉아서 한술 떴는데 밥은 뜨뜻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먹을만 했죠. 식사를 마치고 과일까지 깎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는 시계를 힐끔 보더니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저 수찬 씨 올 시간 다 돼가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차 가지고 왔어? 네. 조심해서 가.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새언니 대단하다. 오빠도 없이 혼자 오고. 나 같으면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 그렇게 못했을 텐데. 뭐가 눈치 보여? 좋지 뭐. 수더분하고. 수더분? 새언니가? 못 들을 말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딸을 보며 조 씨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딸이 요즘에 오빠가 안 온다며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딸이 없을 때 아들만 중간에 한 번 와서 반찬만 받아간 적은 있었고 그마저도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 씨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들도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가 임신 초기라 집에서 쉬고 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셔요. 너희 집에서? 네. 아가씨랑 어머님 오시면 수찬 씨랑 넷이서요. 아버님 시골 가셨다면서요. 그렇지. 근데 수경이는 오늘 저녁에 약속 있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어머님이라도 오셔요. 여태 어머님 댁에서만 먹은 것 같아서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가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여태 아들 며느리가 와서 밥을 먹고 간 적은 무척 많았는데 조 씨가 아들네에 가서 밥을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처럼 며느리가 초대했으니 딸은 못 가더라도 조 씨는 가자 싶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갈게. 네. 그럼 7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이따가 보자. 조 씨가 기분 좋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쩐지 들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쩐 일로 초대를 다 한대. 딸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글쎄. 넌 약속 있다고 하니까 수찬이랑 셋이서 먹자는데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겠네. 아쉽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그리고 저녁 7시에 맞춰서 아들네 집에 갔을 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찬이는 어디 갔어? 아, 약속이 있대요. 어? 약속. 셋이서 저녁을 먹자더니 뜬금없이 약속이 있다는 아들. 네. 저희 둘이서 먹으라고 하던데요. 뭐야, 말도 없이 갑자기 약속을 잡아?
미리 말했으면 다음에 왔을 텐데. 조 씨는 이상해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와 한 약속도 약속인데 말이죠. 저희끼리 먹으면 되죠.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보니 식탁엔 이미 반찬이 다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밥 차리고 있었구나. 네, 뭐 좀 거들까? 내가 밥 풀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조 씨는 며느리가 가리킨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냉동실에서 동그란 덩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랩이 씌워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 밥을 싸놓은 것인 듯 했습니다. 싱크대 옆에 밥솥이 있는데 밥을 냉동해서 먹나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맵기 밥을 새로 해서 먹지 않는 건 알고 있었고 간편하게 얼렸다가 해동해 먹는다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조 씨의 집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젊은 부부이니 이해가 갔습니다. 특히나 둘밖에 없으니 매번 새로 밥을 짓는 게 번거로울 수 있겠다 싶었죠. 며느리는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더니 밥그릇에 옮겨 담고 조 씨의 앞에 두었습니다. 참 간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편하긴 하겠다. 그렇죠. 조 씨의 말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밥솥에서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취사가 완료됐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펄펄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주걱으로 밥을 한 그릇 푸더니 밥솥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밥을 식탁에 올려두고 그 앞에 자신이 앉았습니다. 조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며느리의 밥과 자신의 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 조 씨의 기색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더니 뜨거워 보이는 새하얀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밥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조 씨의 앞에는 냉동해 놓은 그대로 동그란 모양의 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커녕 색깔마저도 며느리의 밥과는 다소 달라 보였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후 불며 먹다가 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안 먹고 뭐 하고 있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도 마지못해 한술 떴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들어갔다 나온 밥은 수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먹으면 먹을수록 안쪽까지 해동되지 않아 가운데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반면에 며느리의 밥은 딱 보아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조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으로 겉부분만 깨작깨작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조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런 경우가 있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맛인지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조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이상하다. 수찬 씨가 어머님 댁에서 가져온 반찬들인데. 밥에 정신이 팔려 보이지 않았지만 며칠 전에 아들 통해서 들려보낸 자신이 싸준 반찬들이 맞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입맛이 뚝 떨어져서 억지로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입맛이 없네.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야무지게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조 씨는 그 앞에 앉아서 며느리가 다 먹을 때까지 먹는 신용만 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다. 어머님 그렇게 안 드셔서 어떻게 해요? 과일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속이 안 좋아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아, 그러세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조 씨를 배웅했고 어색하게 미소 짓던 조 씨의 표정은 집을 나온 순간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얼굴로 며느리를 봐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지만 너무나도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새로 지은 따끈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시어머니만 냉동밥을 돌려서 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 데워지지도 않은 밥을 말이죠. 얼굴이 벌개져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돌아올 때까지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엄마, 왜 벌써 와 있어? 표정은 왜 그렇고? 밥이 맛이 없었나? 아니야. 맛있게 먹었어. 무슨 일 있었어? 딸이 조 씨의 얼굴을 보더니 추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더니 딸이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왔다고? 그럼 그냥 오지 어떻게 해? 밥상이라도 엎어버려야 할 거 아니야? 무거운 식탁을 어떻게 엎어? 농담하지 말고. 일어나, 엄마. 같이 가게? 어딜? 오빠네 집에 가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딸이 너무 화가 난다며 방방 뛰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조 씨가 말리기도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하고서는 통화를 했습니다. 차분해지려고 노력하며 자초지종을 묻는 딸에게 며느리가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새밥 안 드렸죠. 왜요? 왜냐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래놓고 새언니만 새로 지은 밥 먹었다면서요? 지난번에 저 갔을 때 어머님도 식은 밥 주셨잖아요. 그거 복수한 거예요. 똑같이 한 것뿐인데 왜 화를 내세요? 저는 그때 화 안 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조 씨가 어안이 벙벙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니 갑자기 혼자서 조 씨의 집을 찾아왔을 때 김치찌개에다 먹었던 그 밥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에 언제요? 그런 적 없어요. 올 때마다 새로 밥 해준 거예요. 점심에 먹던 밥 남았다고. 그거 주셨잖아요. 그제서야 딸도 기억이 난 듯 했지만 더 황당해할 뿐이었습니다. 그거랑 오늘 같은 경우가 같아요? 왜 달라요? 그거는 새언니가 말도 없이 왔던 거잖아요. 밥 차리고 있는데 우리 대충 먹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괜찮다면서요? 숟가락만 놓으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며느리한테 식은 밥을 줘요? 도대체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것 같은 며느리와의 대화는 겉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수해서 알려드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화내시면 저도 기분이 좋지 않죠? 그 말을 들으니 조 씨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거를 너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밥 먹었어. 그리고 찬밥도 아니고 밥솥에 있던 밥이야. 뭐? 복수? 그동안 따뜻한 밥 해먹였던 건 생각 안 하니? 해먹이다니요. 당연히 손님 맞는 입장에서 하셔야 하는 일이죠. 왜 며느리 마음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하세요? 저희 엄마는 사위 왔을 때 식은 밥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래서 시집 하나 보네요. 그래서 다 같이 밥 먹자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불렀니? 수찬이도 이 일 알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근데 알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당당해요. 어쩜 이리 맹랑한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바꿔서 뭐라고 하려는 딸을 말리고 조 씨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는 말을 섞었다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조 씨는 전화를 끊고 차라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따져 묻자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밖이라서요. 집에 가서 민선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날에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열불이 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서운했던 마음을 조 씨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얘기를 했으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을 텐데 그걸 복수해서 깨닫게 해주려고 했다는 말이 기가 찼습니다. 어쩜 저런 무서운 며느리가 있는지 몰랐죠. 밤새 뒤척이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는 오셨어요? 다짜고짜 묻는 아들. 아니, 이따 점심때 오실 거야. 아, 그래요? 민선이랑 얘기해 봤는데요. 제 생각엔 둘 다 잘한 거 없어요. 엄마도 잘한 거 없으시고. 그러니까 괜히 아버지 아시기 전에 서로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세요. 뭐? 며느리와 통화했을 때보다도 더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엄마도 잘한 게 없다고? 그럼 어떡해요? 저도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와이프 편을 들 수밖에 없죠. 민선이도 식은밥 먹어서 기분 많이 상했었나 봐요.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민선이가 갔으면 밥 정도는 새로 해서 주시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집안 시끄러워져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미쳤어?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꼭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하고 화해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될 때쯤 딸이 아들네에 찾아가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왔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조 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딸이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쳤습니다. 그렇게 비밀로 하라는 아들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딸이 한 말을 잠자코 듣다가 다시 차키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수찬이네. 걱정되는 마음에 조 씨가 따라 나섰고 딸도 씩씩거리면서 뒤를 쫓았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니 인터폰을 보고 아들이 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좀 들어가마. 남편이 아들을 지나쳐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었는지 며느리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 씨의 남편은 서 있는 채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수경이가 한 말이 다 맞냐? 수경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그건 너희가 더 잘 알겠지.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너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그렇게 대해? 남편이 호통을 치자 며느리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그러면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진작에 발길 끊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기는 싫고 잘 해결하고 싶어서 똑같이 하면 어머님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가 전화를 해서 갑자기 화내고 윽박을 지르는 바람에 안 그래도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데 놀랐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수찬이 너는 이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니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둘 다 잘못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식탁 위에 있던 밥그릇을 휙 엎어버렸습니다. 너는 그래놓고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어떻게 이렇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민선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사정이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다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그러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그동안 네 엄마가 너희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거 하나도 모르지? 나도 더 이상 네 엄마 고생시킬 맘 없다. 그렇게 잘난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유로 받은 지원은 다 돌려줘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이것도 도로 내놔.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마련해 준 거지. 아, 아버지,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민선이 임신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러자 며느리가 훌쩍이던 울음을 그쳤습니다. 당장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니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이 집 내놓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면 식은 밥을 먹든 쉰밥을 먹든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제서야 그 입에서 죄송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누가 봐도 집 때문에 하는 억지 사과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기만 잘했다던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변하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달 안에 집 비우고 나가라. 결혼할 때 축의금 들어온 거 너희들한테 현금으로 다 줬지. 그것도 도로 뱉어.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태어날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화 좀 풀어주세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지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차마 임신한 며느리를 맨몸으로 쫓아낼 수는 없었는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매달 월세 100만 원씩 네 엄마 통장으로 넣어라. 그거 안 넣으면 바로 쫓아낼 거야. 아니, 아버지. 100만 원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어떻게 월세를 받으세요? 120만 원씩 넣어. 그러자 아들이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나가. 그러고서 조씨 일행은 아들네 집을 나왔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돈 때문에 자식의 사과를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만약 이 집이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저자세로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얼마 뒤에 아들은 며느리와 싸웠다며 작은 짐을 들고 조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아마도 그날의 일이 발단이 된 듯했죠. 그러면서 이혼안에 만회했는데 조씨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잘못했습니다. 제 대처가 잘못됐어요. 사과 충분히 들었으니까 월세 잘 내고. 너희 일은 둘이 알아서 해결해. 조씨는 아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월세를 120만 원씩 내면 애는 어떻게 키워요? 그것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네 애지 내 애니? 그러고서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고 이혼한다는 말 없이 있는 걸 보니 잘 화해를 했던가 애초에 이혼할 생각 없이 월세를 안 내려고 조씨를 설득하고자 쇼를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긴 했는지 다음 달부터 월세 120만 원이 조씨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씨는 아들을 안 보고 지냈습니다. 아들을 보면 며느리도 봐야 할 텐데 그 얼굴을 안 보고 싶었습니다. 손님으로 대하라고 했으니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대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집에 안 들이면 그만인 손님 말이죠. 가족이 아니니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을 듯 했습니다.